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국제금융센터 이치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박 교수님, 지금 그 쟁점 사항하고 다음에 키가 되는 뭐 이런 것들하고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25% 관세를 때리겠다. 네. 좀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 거기 나오니까 지금 중국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미국산 제품에다가 지금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보복 관세 플러스 지금 또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지재권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화두가 좀 커져가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터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우리가 오늘 좀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박사님, 예. 그 미국이 뭐 중국 지분이 뭐 이렇게 뭐 25%씩 되는 나라는 대미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방법을 뭐 쓴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게 어제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네. 그 투자 제한을 중국 기업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게 살짝 한 발 물러섰는데요. 네. 어쨌든 아무튼 그 중국 처음에 이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이유는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강력한 과거 이제 여타 일본이나 뭐 미국의 지위를 이제 흔들었던 여타 경쟁 국가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대상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네. 내면에는 중국이 이제 정부 주도로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다시 어떤 그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강력한 그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중국이 이노베이트 차이나로 가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만큼 허용했던 내가 전반적으로 미국이 너희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한 3천억 불이 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감내를 했는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올라서면서 이게 말은 않지만 넘버원이 되겠다는 나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작용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반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일 날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구미 최고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에서는 왼쪽 뺨을 때리면 당신은 오른쪽 뺨으로 응수하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와 같은 개념이 있다. 보복을 암시를 했는데요.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그 보복 카드로는 아무래도 보복 관세 외에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M&A에 대한 규제 그리고 위엔화의 하락 유도
그리고 미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같은 단계별 대응책들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이 추가 보복이 났으면은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맞대응 카드로 나올 거고요. 또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무역 마찰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그 관세 부과가 발효가 7월 6일이죠. 예, 예. 그게 발효가 이제 뭐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 이제 궁금하게 쳐다봤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중국이 야 너는 발효돼서 시행되면 우리도 곧바로 보복 관세 들어간다고 해놓은 규모가 지금 비슷한 규모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중국이 해 그러면 우린 더 큰 거 할래 하고 지금 트럼프가 떠드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전체 무역 규모 전체를 다 가지고 걸고 들어가는 일단 뭐 상황까지 가나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1차적으로 그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그 관세 부과를 실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거 일본의 사례들 이렇게 봤을 때 그 관세 부과를 하고 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한 후에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타결에 이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 즉 11월 중간 선거 이런 걸 고려할 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후에 이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은 벌써 끝나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500억 불 중에 7월 6일 날 340억 불, 나머지 160억 불은 한번 또 찾아보자. 그랬더니만 바로 다음 날 중국에서 우리도 그럼 340억 불었지. 똑같은 확정된 금액을 얘기한 거고 네. 거기에 트럼프가 빡쳐서 한 게 100 받고 100이 아니고 100 받고 400, 네, 그렇죠. 500에 대해서 2천억 불. 네.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난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게 한 1,540억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천억을 외치는 순간 이제 그 배틀은 끝난 거죠. 네. 뭐 관세 얼마 때렸다고 중국도 같이 때리고 하는. 우리 이제 못하는 중국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음. 네. 근데 화끈해요. 바로 그냥 2천억 불. 그러니까 때린다고 얘기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양쪽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를 지금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지금은요 앞에는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은 좀 뒤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유럽 문제도 좀 짚어보긴 짚어봤는데 유럽은 이제 좀 한꺼번에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백악관이 경제팀을 지금 재정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 성향을 보면은 대중 강경파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국제 협력파가 있습니다. 네. 둘이 지금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 트럼프가 손을 들어준 쪽은 대중 강경파입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중과 관련된 통상 압력을 할수록 정치적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안에 장관들이라든지 참모 중에서 그 성향을 알려주는 좌표 축을 보면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국제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이고요. 또 뮤니시 재무장관입니다.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향이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 그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소화하자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반글로벌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중국 강경파인데요. 현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적이고요. 로스 상무장관, 라이트 하이저 미 통상대표부 대표 그리고 피터 라버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제도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법 301조라든지 통상확대법 232조 그리고 투자 제한, 반도체 기술 유출 금지 그리고 국가 긴급 경제 권한법 같은 여러 가지 카드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가 선거뿐만이 아니어도 애시당초 트럼프는 강경파 다 앞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 대북 관련돼서도 다 강경파를 내세운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 트럼프 회장님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맞는 그거 역할들을 보내는 거죠. 대북만 하더라도 볼턴 같은 강경파 조금 말 안 듣겠다 싶으면 볼턴 사진이나 볼턴 발언을 좀 높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 이게 틀어지겠다 싶으면 또 폼페이오가 달래고 뭐 이런 식인데 뭐 여기 안 그래도 근데 지금 그 전에 사람들은 네. 다 날렸잖아요. 날렸는지 짜증나서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 뭐 역시 백악관 대변인이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났는데 저 식당에서 음모론 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라고 봐요. 그게 그 사람은 참모들은 자기가 맞춰져 있는 이 판 안에 그냥 끼워 넣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죠. 예, 비워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바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뭐 데스 바이 차이나 미국은 중국 때 망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할 때는 저 교수가 딱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을 그리고 이걸 이 보낼 이 장군으로서는 딱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관심은 이 트럼프의 이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냉을 갔다가 오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지금 변화 보는 분명히 어떤 있을 현재는 것이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고 강경 대치 국면이니까 강경한 장수들을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이 뒤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본부장님 질문하신 백악관 경제팀이 바뀌면은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박 교수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누구냐 그 사람의 캐릭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국가안보보좌관 자리 지금 볼턴 자리 네. 마이클 플린 날라가고 맥마스터 하다가 날라가고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네.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근데 그 자리가 키신저가 있었고 브레진스키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키신저나 브레진스키라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보좌관 같으면은 역사에 남는 그런 어떤 그 자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가거나 뭐 회의 가가지고 그냥 받아 적기나 해야 되지. 네, 날라갔죠. 예. 저는 요즘 신기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시스템도 없고 뭐 법도 없고 그 어떤 상식도 없고 대통령이 까라면 다 까는 나라인지 굉장히 요즘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힘이 그만큼 센 거죠. 대통령 국내뿐만이겠습니까? 전반적인 국제 통상 질서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WTO도 지금 예. 바꾼다는. 근데 WTO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은 안보의 위험을 느낄 때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는 것들이죠. 내가 안보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느낀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지재권을 해가지고 우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이 기술이 새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청되는지 어떻게 알아? 코에 보는 코골이, 귀에 보는 귀골인 거예요. 그럼 안보를 하면 야 어떻게 WTO 그걸 너가 마음대로 바꿔? 아니 나 지금 자국의 우선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 한편으로는 야 이거 아메리칸 퍼스트가 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아메리칸 퍼스트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얘기인데 유럽도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G7에서도 예, 그렇죠. 완전히 나머지 G6를 다 소위 땡 처리하고 무시 이렇게 해서 제가 비속어를 쓸 수는 없어서. 예. 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유럽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1일 날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G6와 G1에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또 6월 9일 날 G7 정상회담 네.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대립 양상이 있으면서 FT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1970년대 이래 이러한 그 서방 세계의 극렬한 대립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좀 심하던데. 예, 그렇듯이 이제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금 감정 싸움으로까지 유럽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근데 이제 자동차 문제가 네. 걸려서 앞으로 향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미국이 얼마나 그 실제로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독일 유럽의 그 실세인 독일과의 그 마찰 여부가 결정되고 거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유럽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유럽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뭐 오토바이, 청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때리고, 예.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을 간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로 가요? 지금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이건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유럽 매출이 그 회사에서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유럽으로 이전하는 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현 미국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 네, 불가피한 관세가- 조치고 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미국과 유럽 관계를 결정짓는 게 중요한 변수되는 자동차 시장이 제일 큰 놈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붙어서 가고 있는 판에 유럽의 이런 뭐 알루미늄, 철강, 뭐 오토바이 이런 거는 조그만 것들이잖아요. 자동차는 무지하게 큰 건데 그걸 유럽하고 붙을까요? 어떻게 미국이요? 미국이요. 그건 타결하지 않을까요, 유럽하고? 글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미중 간의 분쟁과 묶어서 보면 네.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다가 타결될 가능성이 사실 높잖아요. 네. 그게 뭐 이제 중간 선거 전이든 뭐 어쨌든 타결되면 좀 위험한 부분이 미국의 화살이 중국으로만 하고 있지 않고 전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갔을 때 네. 그때는 유럽만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면서 네. 1대1 감정 싸움은 없고 이건 룰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 부분에서는 가장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니네들에 대해서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겠다 이래버리면 그게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미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EU하고도 이렇게 관세를 갖고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전선이 확대되니까 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혼란이 오게 되는 게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3월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500억 불 관세 얘기가 시작된 건 3월이었고 뭐 1, 2, 3차에 걸쳐서 베이징, 워싱턴에서 협상하고 대충 좀 우리가 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도 콩도 많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지나 했던 것이 다시 불거진 다시 거예요.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로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쇼냐? 트럼프 입장에서 쇼냐? 네. 그냥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쇼냐? 아니면은 조금 거대 담론으로 흘러서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냐? 1, 2년 이러다 말 것이 아닌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유럽 쪽으로까지 가고 자칫하다가는 자동차 관세를 갖다가 EU도 뭐 BMW, 벤츠 때리다가 도요타하고 현대차, 기아차에도 때릴 판국이다 말이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양반이 또라이라서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우리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다른 나라들은 10%에서 중국은 심지어 25% 관세를 매기는데 내가 수입할 때는 2.5%의 관세밖에 안 매긴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 맞아요. 불평등한 무역 구조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그걸 생산에 다시 재수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밸류 사슬이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이제 뒤로 하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그 논리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거로만 물론 그게 크지만 그걸로만 보기에도 또 좀 약간 불공평한 게 있고 이게 단순히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전에 언제예요? 저기 미중 무역 분쟁 철강 관세 얘기 나올 네, 때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철강 관세 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보궐선거 때문에 그랬다. 그 서명할 때 그 저기 뭐야? 펜실베니아. 네, 펜실베니아의 그 예, 철강 워커들 다 뒤에 세워놓고 예, 사인했잖아요. 예. 그리고 졌잖아요. 네, 네. 그 지금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만약에 안 세워놓았으면 크게 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씩 빼줬잖아요. 그거 사실은. 네. 다 면제 우리도 면제되고 다 면제. 유럽은 아직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이슈만 가지고 그 철강 문제 같은 거는 그렇게 했다고 치는데 그거 다른 거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철강 문제도 아직 이 EU한테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 보면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이게 꼭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그 트럼프가 말했던 3대 미국의 상징 아닙니까? 코카콜라, 네. 맥도날드하고. 네. 청바지도 그런 거죠. 예, 그래 되는데 자기 취임했을 때 그 자기 오토바이 해놓고 회장하고 뭐 불러서 밥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 논리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논리로 따지면 할리 데이비슨 말이 맞죠. 이미 원재료 값이 올라갔어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리는 바람에 거기다가 EU에다가 한 20% 관세 들이맞으면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 EU에서 판매할 것만큼은 현지 생산하겠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자연스러운 논리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분했으면은 이틀 동안에 트위터를 4번 올렸어요. 밤에도 잠이 잘 안 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트럼프라도 좀 화가 날 수가 있는 게 타이밍하고 그렇지, 그 말 상징성이 잘못했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가다가 미국 기업이 먼저 항복하네 음. 하는 그 트럼프의 말이 맞긴 맞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할리 데이비슨 쪽에서도 모를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조금 미국 측에서의 어떤 기업들이나 아니면 안티 트럼프 세력 쪽에서 슬쩍 할리 데이비슨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줬다고도 봅니다. 고마해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마해라. 네 자꾸 이러다가 네 우사다 간다 이거예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자동차는 자존심입니다. 미국의 자존심. 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가 사실 경쟁이 점점 없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능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뭐 하물며 중국에서까지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 부분에서의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 하나가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지켜야겠다. 이게 뭐 이거는 우리 한미 FTA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자동차는 아까 일본 말씀하시지 분명히 또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 잣대를 댈 거라고 좀 보고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레토릭도 분명히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공화당 지지율은 안에서는 90%고요. 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지지율은 50%까지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한 번도 50%가 돼본 적이 예,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갑자기 보수 여론들이 그 현재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내온 것은 아무래도 5G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좀 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트럼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100년에 한 번 있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전략이 맞다는 거죠. 네. 과거 500년 역사를 보면은 16번 간의 그 G1, G2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번이 전쟁을 일어났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지금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 20세기 들어와서 전쟁은 1914년 그리고 1936년 독일 경제가 영국 경제를 능가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이념도 다르고요. 모든 체제가 다른 중국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고 또 시진핑은 중국의 걸기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보고요. 이 문제가 둘이 전쟁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 실제 무기를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는 예. 무기 들고 하는 전쟁을 근데 얘기하시는 지금은 21세기 전반부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특허 전쟁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500년 동안에 12개 국가의 그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지금 미중 관계에서 좀 차이는 일단 서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확증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쟁까지 가기엔 좀 그렇고요. 예. 네, 전쟁 안 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일단 붙기는 그 좀 2차원적인 상품들 가지고 붙은 거잖아요. 지금 2차 산업의 상품들. 그죠? 2차 산업 상품들이잖아요. 지금 붙어 있는 게. 예. 근데 결국 이제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쪽의 전쟁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전쟁이 붙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은 이슈로 올라오진 않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 문제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벌써? 6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현재 경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10가지 세부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놨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을 확실히 하겠다.
두 번째는 천연 자원과 관련된 지배권을 확보시키겠다. 세 번째는 하이테크와 관련해서 우위성을 확보시키겠다. 네 번째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절도를 막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이 구하기 힘든 주요 원자재와 관련해서 중국 접근 금지 정책을 쓰겠다. 이거와 관련된 50개 정책을 곧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의 그 반발은 더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네, 본격적으로 붙네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메이드 인 차이나만 해야지 이노베이트를 왜 하니? 그죠? 그 들어보니까 중국 제조 2025를 한대요. 그게 뭔데? 모든 것을 이제 자기도 싼 걸 우리 중국도 싼 걸 안 만들겠다는 거죠. 네. 나도 산업의 고도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가오는 것들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보는 것은 이 차이나 굴기를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원초적인 핵심이 그걸 겁니다.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시진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무역 전쟁은 별로 안 하고 싶어합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시진핑은 작년 11월에 방주 국빈 방주 그러니까 방미했을 때도 약속을 바이 아메리카를 했죠. 내가 2,500억 불 사겠다 약속했습니다. 올 4월달에 보아웃 포럼 할 때 기조연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겠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치고 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진핑이 생각하는 게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두렵지가 않은데 지금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이게 뭐냐? 그럼 봤을 때 앞으로의 벌어질 4차 산업혁명의 전쟁과 금융전쟁인 거죠. 네. 여기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어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시간이 필요해. 네. 이걸 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좀 이걸 계속 순수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는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아예 처음부터 자르려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밀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시진핑이 그 정도 수그리 줬으면은 트럼프도 대충 막 그거 해야 되는데 자꾸 때리니까 결국 나왔던 멘트가 그거 아닙니까? 네. 우리 문화에서는 맞고 못 산다. 상대가 때리면 우리는 친다. 그 얘기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 언제까지 너그는거리 인형에 눈 붙이고 가발이나 만들고 신발이나 만들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국으로서도 못 견디는 거죠. 그 부분에 약간 그 금융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차 산업 상품,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무역 적자가 표면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또는 금융 쪽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얻어가겠다라는 게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동격서,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예, 이쪽을 치고 또 금융 쪽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꽤 금융 쪽의 그 개방을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상당 부 외국인 금융에서에 대한 투자 지분 한도 철폐 아니면 금융시장 개방 이런 걸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지금 미국은 이제 좀 더 얻어낼 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흑자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34년도에 상품 무역 수지 적자를 서비스 수지 흑자가 이거 상쇄해서 상쇄돼서. 제로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물론 네. 2034년이면 아직도 먼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어쨌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흑자가 계약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미국이 뭔가 얻어내려고 계속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만 이 관련해서 네.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 교수랑 한번 통화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분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미국에서 봤을 때 시진핑이 너무나 그 발톱을 쉽게 들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네. 뻔히 보이는 수를 쓴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과거 청나라 때 전 세계 GDP의 32.9%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원래 넘버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넘버원이 지금 나는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 시진핑 내가 있다는 것들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앞에 그걸 던지지만 결국의 핵심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이 약한 물론 파이낸스가 지금 개방을 하고 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그래도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시간 여유가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가 이제 쓱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 국내적인 이슈를 들어가서 보면 시진핑이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머리 숙이고 나 졌어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외국만이 이번 지금 3월달 시황제 등극했는데. 예. 그 중요한 건 이제 3월달에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강국을 선언했거든요. 네. 이 강국 선언을 뒤바꿔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역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2년에 걸쳐서 2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는 정적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 때 보면은 키프 아메리카 그레이트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지키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 전략을 수준을 계속 높이가면서 서로가 충돌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부가 설명해드리면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핵심 권력지에 올라서고 또 당장에 또 그 시진핑 사상이 삽입이 되면서 그 시진핑 권력이 상당히 세졌거든요. 네. 권력이 세진 거는 집권 후 후반기에 자신감의 대회를 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의 특성이 특이하게 우리 처음에 이제 주석이 됐을 당시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정부 주도의 어떤 개혁, 정부 시장보다는 정부가 앞서고 정부가 끌고 나가고 이거는 통상 분쟁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중 간의 그 요인만 봤을 때는 분쟁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맞불로는 맞대응하는 건 이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선을 넘어갈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네. 이제 중국은 중국의 시나리오가 있고 미국의 시나리오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겠죠.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맞대응 그 관세 높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불이 이제 옆으로 이제 확대되면 지금 일단은 중국 입장에 손을 댈 것은 이제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이제 미국 투자 기업들에 대한 손을 가할 겁니다. 네. 그 지금 중국 그 제가 이제 보니까 중국 미국 상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내 미국 투자 기업 백수를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회원으로 그러니까 미국 투자 상이죠.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게 한 411개의 미국 투자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사한 백서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지금 전년 대비 한 68% 이상을 다 매출이 성장됐다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400개만 있겠습니까? 더 많죠. 미국 투자 기업들이. 근데 이에 대한 손을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재를 갈 것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롯데 버전이죠.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론몰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는 거죠. 우리가 안 했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한 소방법,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세금관계, 그다음에 이는 지금 환경보호 이게 다 코어이고 콜이고 기획은 기본인 것들이죠. 이거는 문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들고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안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패를 다 만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 뭐래도 뭐 국제 던지는 건 또 뒤에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트럼프도 모르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에 동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은 이제 좀 훅 날리다가 하다가 좀 이제 뒤에 전망을 좀 딴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전망 들어가요. 아니, 하셔도 돼요. 화염과 분노로 시작했던 양반이 정말 영민하고 똑똑하고 뭐 인민들을 사랑하고 내하고 케미도 잘 맞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양반이거든요. 7월 6일로 관세 때린다고 날박아 놨는데 7월 5일 날 갑자기 트위터에 Great Deal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네,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트럼프 보기에는 쪼잔한데 똑같이 갈아주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갈아주는 게 중국이 보기에 트럼프가 하는 방식도 양아치 방식이거든요. 먼저 한번 해놓고 알아서 다 그냥 기어달라는 얘기인데 잘 안 기어주니까 여기는 약간 빡치는 거고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니는 길어야 앞으로 한 2년 남짓
뭐 재선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6년. 나는 내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너 짧으면 11월 달에 잘못하면 레임덕 될 수 있고 확 모든 게 언와인딩 될 수도 있고 길어봐야 여기서 뭐 2년 플러스 알파인데 나는 이제 뭐 30대인데 나는 지금 한 50년, 60년 더 할 수 있는데 정확합니다. 나는 예. 인대를 견딜 수는 있다. 그 정확한 그거예요. 포인트,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맞대응하는 것도 제가 그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후반에 지금 이제 중국 내인 미국 투자 기업들 건드리는 거 이야기하시는 들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비콩 제가 정했는데 비콩 그 자반이라고 하죠. 비행기 콩, 자동차 반도체 이게 지금 미국의 중국 수출의 거의 뭐 90% 아니겠습니까? 저는 줄여서 비콩 자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비행기 콩, 자동차 반도체 손 한 대 안 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비콩 자반은 이게 지금 자동차나 콩은 전부 다 이게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아니겠어요? 일리노이주 네. 그 10개 주 다 거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단계별로의 시리즈가 그러니까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좋게 가자는 거죠. 네. 애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보잉 말고 에어버스로 가볼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좋아하는 것들이죠. 네. 유럽산을 바꿀 거야. 저도 그 얘기를 프랑스와 만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에어버스의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지난달에 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동방항공이 상당히 구매를 미국한테는 취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문제죠. 보잉이 요새 자빠지는 거죠. 주가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볼멘 소리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하면 트럼프가 거기에 발목 잡힐까요? 난 발목 안 잡힐 것 같아 그 사람. 그게 농산물의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대두에 미국의 대두 수출 중에 중국 비중이 55%, 뭐 수수 같은 경우는 뭐 75%, 뭐 이렇게 상당히 그렇죠.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전미 대두 협회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미중 간의 분쟁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신 손해 보는 만큼 주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했어요. 반대. 전미 대두협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게 해줘라. 그게 훨씬 낫다. 실제로 지금 5월 16일 이후에 미국 내 대두 가격이 한 30, 현재까지 어제까지 가격을 보고 왔는데 한 30% 떨어졌어요. 폭락한 거죠. 폭락한 수준이고 네. 앞으로 이게 계속 미중 분쟁이 더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정치적 그 펌벨트라고 그러죠. 네. 정치적 기반을 좀 잃을 수 있고 그거 좀 더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여타 대두 수출국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농산물 시장 전체에 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트럼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실제 그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대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남미 쪽으로 다 돌렸을 경우에 그 물동량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없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관세 올린 만큼 중국 농민들이 이걸 사다가 사료를 주는데 비싸게 최근 사야 그 되죠.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려움은 또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둘이 붙으면은 여하튼간에 둘 다 손해입니다. 양쪽 다 손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UFC 같은데 아주 빅매치 같으면은 지가 이렇게 뭐 피떡이 나더라도 어쨌거나 파이트머니는 가져가잖아요. 네. 뼈가 하나 부러지더라도 돈이라도 챙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네가 세나 내가 세나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 때리는 놈도 아프고 맞은 놈은 더 아프고 하는 건데 나중에 얻는 건 없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중국도 참 똑똑한 게 어제인가요? 그저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대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봐라. 내가 잘하면은 물론 거기서 그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이제 계산도 안 대두 같은 경우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최대 그거고 아시아에서는 얼마 수출 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어디 대두를 수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봐라. 내가 이러면은 너 이게 브라질로 더 갈 수 있어. 이런 지금 경고를 미국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아주 참 흥미진진한 상황. 반도체도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아까 하면서 반도체도 지금 콩 이야기했으니까 반도체도 지금 단합권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게 한번 훅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뭐 삼성, SK가 있으니까 지금 국내에서 막 들쭉날쭉했었는데 뭐 1, 2등이 뭐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결국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조금씩 훅을 날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패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품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손을 간다. 물론 나도 영향을 받겠지. 아까 말씀 소비자 우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나 돈 많아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보조금에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여러 형태로가 또 이거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따져들면 이게 중국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중국은 그래왔던 거예요. 끌면 내가 이겨. 시간은 길어지면 나는 내가 이겨.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게 외교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깨지던데요. 옛날 저기 아편 전쟁 때 아주 박살나지 않았나요? 그런 경우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중국에서는 지금도 중국이 그 수법이 이제 전략이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나? 시진핑은 패가 다 읽힌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드린 말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여.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그 차이나 불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차이나 불링이 뭐냐면은 중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드로 좀 당했고, 근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버틴 나라가 그 노르웨이하고 미국은 이제 오히려 괴롭힘을 주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노르웨이가 유일하게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견딘 나라인데 그 이유가 뭐 연어를 주로 많이 수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연어를 잘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08년도에 프랑스 그 달라이 라마 관련해 가지고 그 프랑스 대통령이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항의를 해서 정치적 사건이죠. 항의를 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다시 또 거기에 반대를 한 결과. 그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 뭐 이렇게 차이나 불링 소위 비관세 장벽하면서 그 백기투항을 했죠. 영국도 백기투항을 했고 프랑스도 백기투항을 했는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이 2008년도에 중국의 GDP와 현재 GDP 비교해 보면 지금이 2.5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힘과 지금의 중국의 힘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이나 불링이 있어서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 부분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게 실제로 퀄텀은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 60%고요. 애플 20%, 스타벅스 25%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로비돈 이게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지금 두려운 게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 HP에서 중국 점유율 1위 하다가 그거 한 방에 그냥 10몇 위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비관세 장벽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방법인데 그 중국식 그 대응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이 더 피해가 크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국이 부담스럽죠. 근데 조금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좀 겁도 나긴 날만한 게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저같이 비중국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반도체 쫓아오는 거라든지 뭐 스마트폰 쫓아오는 거 보면 거기다가 저 뭐 한자 수천 개 갖고 하는 저기가 IT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빠르고 뭐 빅데이터 같은 분야도 벌써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 한데 그래서 저는 또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또 저 개인적인 또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금 이렇게 아예 싸게 올라오는 단계에서 애들을 밟았거든요. 독일하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로 조져놔보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뭐 아시아 육룡 회사고 한참 애들 또 부풀니까 그냥 90년대 후반에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한번 조져버리고 옛날에는 폭탄 떨어뜨려서 전쟁해서 그냥 다 없앴다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많은 데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뺏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중국한테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 초식을. 근데 제가 보기엔 중국은 차이나 배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차이나 배싱이거든요. 네. 누구보다 중국이 중국도 너무 알고 잘 있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페니스 넘버원을 이야기할 때 아까 프라자 하고 옛날 구소련도 그렇게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더 올라가면 옛날 등소평이 이랬잖아요. 도광양이라고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동학연행에 했었죠. 네. 갖춰라. 내 걸 갖추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지금 부분. 이제 시진핑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동학연행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중국이 제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과거 역사적 사례 두 가지만 짚으면 하나는 프라자 합의입니다. 네. 우리는 저런 거는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환율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입이 지금 여전히 심하고요. 두 번째가 한국의 불행하게도 한국의 IMF입니다. 네. 그래서 개방했을 때 이런 자본시장 개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저런 건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게
중국을 한번 털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사실은 2015년, 16년도에 자본 유출이 된 그 호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7위안을 넘는 위안화 네. 현재 자본 유출이 커지면서 거주자들 중심으로 또 자본 이탈 압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돼서 헤지 펀드 조지 소로스까지 같이 가녀서 상당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1조 달러를 소멸해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써가면서 그거를 잘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네, 끝났습니다. 국채 팔고 그걸로 그렇습니다. 또 시장 그래서 개입하고 참 그걸 잘 넘어가서 털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제가 배싱 때린다는 거죠. 배싱. 미국이 했던 이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회가 별로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네 분이 알아서 그냥 왔다 갔다 다 끝내시네. 말이 너무 그래서 많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좀 종합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종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분장실에서 이 얘기 들었더니 세 분이 의견이 좀 다 다르시더라고. 한판 붙는다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현재는 미국이 또 마지막 카드로는 위엔화 환율 가지고 이야기를 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치훈 박사님, 박승현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IMF라든지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외환 발행과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용 그 관계 없이 무차별적인 회사채 발행을 하고 국채 발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 그 부도들이 지금 달러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요. 네. 이 때문에 저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좌 예금이 급속도로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지방 정부가 지금 발행하는 그 회사채 달러 발행 회사채 같은 게 만기가 속속 들어오는데 매년 한 5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씩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 위엔화 하락이 빨라진다면은 2005년 6월 달부터 2달 동안에 그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45% 하락했고요. 또 위엔화가 5% 이상 하락하면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2015년에. 이런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빨리 위엔화 절하도 좀 시켜놓고 그다음에 지준율도 낮추고 금융 완화로 돌아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박승장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패가 다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무역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중국의 약점은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시아 그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보시고 자,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결말을? 저는 이렇게 고조되다가 물론 이제 계속 그 과거에 미중 간의 갈등과 타협이 지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과거에서 갈등이 아직 커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번 갈등은 좀 일단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구조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대결이 구조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또 2021년 대선 미국의 대선 그때 또 다시 한번 재발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미중 간에 계속 서로 갈등과 협력과 갈등 계속 해 나간다. 경제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진 판이 서로 지금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렁꽝꽝했다가 또 좀 예. 잡았다가 또 우렁꽝꽝했다 그렇습니다. 이런다 이 말씀이죠. 예. 자, 박 교수님은 아까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이런 거죠. 치킨 게임이냐 적과의 동침이냐라는 네. 건데 뭐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적과의 동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는 정치인입니다. 물론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내가 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이슈가 보고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를 그냥 줄여서 우리가 프레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렌즈와 에너미를 이야기해서 네. 프레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충돌했을 경우는 이게 가져오는 이게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결코 좋은 게 별로 없다. 네. 하지만 지금에선 자존심 싸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출혈이 있다. 출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야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던질 겁니다. 올해 한 번 때려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 그래? 한번 때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했다고 해서 또 하면 보복 전쟁이 났다 이렇게 막 할 건데 네. 이제 그거는 일단은 한번 내가 좀 코피도 한번 흘려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향은
저는 이제 프레님 저가의 동침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도 아니 시진핑 주석도 지금 미국과의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화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위안화 절상이거든요. 만약에 위안화 절하가 계속되면 결국은 이게 미국도 결코 좋은 거 아니겁니다. 네. 엮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한국이 물론 영향이 갔지만 너무 일일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필요한 건 우리 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너무 미중 간에서 영향을 받지만 물론 이 밸류체인 구조상 우리가 조금 넘어가서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 1, 2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줄바둑 쭉 두면서 대만을 기어이 잡겠다고 하면 둘 다 하수라고 보고요. 네. 그냥 적당할 때 서로 물러서고 사석도 주고 이러면서 그게 보는 사람도 재밌고 그게 명국인데 기어이 한 놈 부러뜨리겠다고 나오면 둘 다 하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겁니다. 혹시 이거 요즘 들어서 이렇게 금년 들어서 2월 달에 한번 벌써 증시 급락, 글로벌 증시 급락 겪고 이렇게 조정 겪다가 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데 네. 이걸 갖다 시황정의들이 전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그냥 대충 땜빵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2008년 때부터 생겼던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아직도 그대로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한 10년 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 전부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지금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로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그런 과거에 그 부채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이끌어 오다가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조금만 더 빨리 간다 이랬을 때 그 신흥국을 다 포함해서 글로벌 자금들의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 네. 와중에 미중 분쟁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경제의 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경제가 그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다음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게 다 요즘 증시에 딱 맞는 격언이라고 봐야죠. 네. 울고 싶은데 미국에서 한번 때려주니까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기형에 쉬어가는 김에 그냥 엎어진 김에 좀 더 쉬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오래 달렸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위안화 저렇게 절하되면 사실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위안화가 상당히 급하게 너무 빠르던데요, 차트 보면 아찔합니다. 2015년 지금 우리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평가 절하까지 단행하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자본 유출 우려도 오곤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파른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위안만 그렇다면은 또 야 중국이 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꼼수 쓰는 거야 하겠는데 전반적인 달러 강세고 이머징이 다 흔들리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중도 잘 모르겠고 이걸 갖다가 중국이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25% 관세 때리냐? 그러면 통화를 25% 절하시키면 똔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환율 1,300원대 후반 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맞아요. 현대차가 20% 정도의 관세를 맞는다. 지금 환율보다 한 20% 더 올라가면은 현대차가 팔리기는 팔려요. 네. 1,380, 70, 80, 1,400 근처 가면 우리나라 우회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거는 안 좋은 게임은 맞고 지금 사실은 걔는 중국 금융 시스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심천 증시 같은 이런 데가 특히 홍콩도 마찬가지고 네. 홍콩 달러도 계속 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막 진정이 안 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알파로서 해가지고 중국이 약간 그거 하는 거죠. 그래 너무 시진핑 주석이 너무 가오잡을 거 아니에요. 뭐 중국 뭐 개사코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남들 다 겪었던 좀 크다가 큰 형님한테 맞는 이걸 갖다가 저것만 안 맞으면은 대단한 거고 그렇죠. 기어이 한번 성장통 거치 한번 맞고 가야 된다면은 그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금융에서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예? 금융에서 맞을 금융에서? 것 같아요. 아무리 금융을 막아놔도 금융에서 맞을 것 같아요. 금융시장, 중국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안 가겠지만
실제로 별로 안 좋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지금 증시는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요 14.9%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이건 네. 브라질 이게 금융위기 우려가 제기된 브라질 8%보다 더 많이 좀 하락한 거고요. 전 세계 신흥국 평균 9.2%보다 높습니다. 중국이 금년 들어서 하락폭이. 그리고 이제 위안화는 이제 그 금년 1분기에 계속 절상을 조금씩 강보합 절상되다가 2분기에 이제 살짝 예, 그거에서. 지금 절하세로 되면서 금년 전체적으로는 1.6% 어제까지 절하됐는데 이건 좀 의미 있는 이 수치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막상 다만 실효 이제 환율로 따지면 유로도 약세고 다 약세기 때문에 예. 달러 대비 약세일 뿐이지 위안화 전체적으로 실효 환율로 따지면은 그냥 남들하고 같이 가는 예,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해요. 그게 예. 이제 그 고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위안화의 그 작년에 절상이 좀 3% 정도 됐고 재작년에도 2% 절상이 그러니까. 됐고 올해 그때의 기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약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약세였었고 금년에 초에 그 강세일 때도 약달러가 됐었는데 2분기 이제 조금 들어서면서 강달러가 되면서 위안화가 이제 약세가 됐는데 이게 이제 2015년과 16년대 우리 아픈 그 중국 입장에서 자본 유출 문제에는 굉장히 아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하로 미국에 대응하기에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 심리를 키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렵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절하에서도 중국 정부 부담이 있고 그것도 마지막에 채권 시장은 어떠냐면요. 채권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채권 직접 금융시장 육성 정책이 2012년도부터 하다가 그게 만기가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막 발행을 막 시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평균 만기가 4.5년이거든요. 만기가 재작년부터 막 돌아오기 시작해서 작년에 또 디폴트 위험이 많이 났었고요. 올해 또 디폴트가 네. 금년 1, 5월 중에 디폴트 된 금액이 작년도 전체 금액의 한 70% 정도 되면서 회사채 시장도 신용 거기에 이제 구조 조정 문제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외환 채권 시장이 조금 물론 구조 조정 과정이긴 하지만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위기까지 저는 온다고 보진 않지만 중국 정부가 좀 살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중국이 터지면 금융에서 터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금융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예, 터지죠. 취약성이 제일 약한 게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걱정하는 게 금융 전쟁이라. 그러니까 결국 알고 있던 부분들이죠.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지금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죠. 이 소장님 네. 마지막 질문. 네. 그 우리가 지금 박살 나고 있어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네. 뭐 박살 나고 있는데 전에 와서 우리 증시 뭐 어디까지 빠진다고 했더니 바로 그 정도까지 지금 온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고. 네. 예. 2,300대 내려갔죠, 지수? 그랬죠. 그때 제가 했던 말씀 그 드렸던 정도 게 한 말씀하셨던 2,350, 60이라 했는데 그럼 거기 딱 한번 왔다가 거기 반등 왔어요, 왔다가 지금. 지금 오늘은 뭐 2,314 라운드니까. 그러니까 또 무너졌으니까. 예. 어디까지 가야 뭐 차트쟁이들은 돼요? 똑같이 나옵니다. 네. 서로 뭐 똑같이 짚어지니까. 네. 2,300도 깨지면 일단은 또 2,280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미국이고 미국은 아직 200일선 아직 지지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플러스 예. 한참 가다가 마이너스로 또 막 돌고 막 이러던데 거기도. 예, 그래서 참 지금은 오히려 저의 요즘 하고 다니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난 한 금융위기 이후 한 10년 동안 항상 좀 장 빠지고 하면 이건 소나기다. 잠시 처마 밑에서 피했다가 또 빠졌을 때 저가매수가 지금까지는 늘 거의 100% 확률로 맞아 들었는데요. 네. 이게 만약 장마면은 조금 이제 그럼 힘들어질 나가서 수 있죠. 비 피했다고 나갔다 또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사실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얘기했던 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건데 네. 하나는 이게 우리 조영천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좀 파국은 아니지만 파국처럼 달리게 되는 경우 또 좀 낙관적인 경우 이것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효과만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려서 어차피 한번 조정받고 가야 될 게 조정받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저는 30초로 답변 드리면 요즘 네. 장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네.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의 미래 이익을 갖다가
금리로 할인해 갖고 선반영하는 거죠. 네. 시그마 더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분자 부분의 이익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경기 건물론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든 뭐든 이런 게 된다면 분명히 이거는 기업 실적과 매출과 이익에 우리가 줄어들 타격이 거예요. 제일 크겠죠. 거기다가 분모까지 커져요 지금. 네. 어차피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그 현가한 주가는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논리로 본다면은 여기서 유선을 딱 마냥 찍어주세요. 얼마? 지수. 뭐 다음 방송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2,280원 한번 보겠나 싶습니다. 2280. 예. 그럼 6달 후에 오시면 딱 확인합니다. 2,280 한 3, 4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미중 문제 사실은 좀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이슈가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 얘기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